당신이 지금까지 수백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화려한 조명과 압도적인 음향 시스템만이 공연의 전부라고 믿어왔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대중문화의 가장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 공개할 이 놀라운 무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특정 아티스트의 몸짓 하나에 눈물을 흘리고 수만 명의 낯선 이들과 어깨를 걸며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게 되는지 그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고 춤을 칼처럼 맞춰서 무대를 압도한다는 1차원적인 분석은 이제 집어치워야 합니다. 진짜 핵심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존재의 증명과 종교적 제의에 가까운 심리적 연결망에 있으니까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흥미진진한 인문학적 탐험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공연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026년 지금 이 순간 세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짚어봐야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중동의 분쟁은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고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각자의 정보 버블 속에 가두어 서로 다른 현실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단절과 혼란의 시대에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아리랑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형 스타디움 공연이라고 하면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세트와 번쩍이는 레이저, 그리고 귀를 찢는 듯한 사운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시학에서 언급했던 카타르시스의 개념을 빌려와 본다면 공연의 본질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관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비극과 희열을 어떻게 해방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완벽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퍼포먼스를 선보이지만 그것이 때로는 차가운 기계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전 세계 수많은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독보적인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대를 하나의 완벽한 상품으로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장 취약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연극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때문입니다. 2026년 아리랑 투어는 한국 고향과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온 첫 무대였던 만큼 현장에 모인 팬들이 쏟아낸 감정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눈물이었고 재회의 포옹이었으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경복궁과 광화문, 광장을 상징적 배경으로 활용한 무대, 연출은 해외 언론들로부터 한국의 미를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궁궐 앞에서 현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장면은 단순한 스타의 귀환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의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마치 고대 디오니소스 축제의 현대적 재림과 같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는 신분과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일상에서 억눌렸던 광기와 에너지를 분출하는 해방의 장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해방감을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은 절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아직도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거대한 문화적 현상의 중심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유심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완벽한 통제 속에서 피어나는 극단적인 자유로움입니다.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멤버들의 시선과 표정은 끊임없이 관객석의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마치 거대한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관객, 각자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 주관성의 극치이며 관객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공연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공동 창작자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순간입니다. 투어는 일본 도쿄로 이어졌습니다. 도쿄 돔 전석 매진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공연장 주변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며 몇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줄지어 모여들던 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낸 개인화된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내 옆에 있는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며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그 본질적인 인간 경험을 되찾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각자의 취향대로 세상을 분류해버리는 시대에 수만 명이 하나의 목소리로 같은 가사를 외치는 순간은 그 자체로 저항이자 치유입니다.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나 팝스타들이 기획사의 철저한 보호색 뒤에 숨어 정형화된 멘트와 계산된 미소를 날릴 때 이들은 무대 위에서 땀을 흘리며 자신들의 두려움과 결핍,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가사뿐만 아니라 온몸의 근육으로 표현해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아폴론적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완벽한 결합이 바로 이들의 무대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폴론적인 정교한 질서와 안무라는 뼈대 위에 디오니소스적인 폭발적인 열정과 즉흥성이 얹어질 때 무대는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가 됩니다. 수십 명의 백댄서들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대형 속에서도 유독 멤버 개개인의 거친 숨소리와 가공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이 튀어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정서적 무장해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카타르시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을 넘어선 일종의 치유행위에 가깝습니다. 북미 투어에서 벌어진 일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템파와 엘파소를 거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공연은 하나의 경제적 현상으로도 분석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경제 효과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에 필적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대학 캠퍼스와 스타디움을 잇는 거대한 아미 빌리지가 형성되어 단순 관람을 넘어선 하나의 축제 문화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라는 공간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학문의 전당에서 K-팝 콘서트를 넘어선 문화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공연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공연과 연계된 학술 행사가 열렸고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공연이 인류학적 현상으로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평론가들이 이들의 콘서트를 단순한 K-팝 공연이 아니라 인류학적 현상으로 분석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들의 공연이 가지는 또 다른 차별점은 서사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은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 해당 콘셉트에 맞춰 무대를 단편적으로 소비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대한 세계관과 자신들의 실제 성장 서사를 무대 위에 촘촘하게 직조해 넣습니다. 예컨대 수년 전 작은 홀에서 불렀던 노래가 세계적인 스타디움의 중심에서 변주되어 울려 퍼질 때 무대 위의 아티스트와 객석의 관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서사적 연대감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한편의 거대한 대하소설을 함께 읽어내려가는 독자 공동체의 경험과 같습니다. 이번 아리랑 투어의 테마 선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입니다. 서구권 팝스타들이 보편적인 팝 사운드와 영어 가사로 전 세계를 공략할 때 방탄소년단은 투어의 이름을 가장 한국적인 민요 아리랑으로 정했습니다. 아리랑은 수백 년에 걸쳐 한반도의 민중이 고난과 이별 그리고 희망을 담아 불러온 노래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저항의 노래였고 분단의 시대에는 그리움의 노래였으며 오늘날에는 정체성의 노래입니다. 이 깊은 역사적 무게를 지닌 이름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관객 앞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닙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무대 위에서 몸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무대 소품과 의상에 현대적 한복을 녹여내고 국악 요소를 가미한 편곡을 선보이며 수만 명의 외국인 관객들이 아리랑의 선율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문화 제국주의가 아닌 문화 공명의 가장 아름다운 예시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아우라의 상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방구석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 세계 최고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오프라인 공연의 가치는 더욱 폭등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복제 불가능한 현장성, 즉 그 시간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아우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이 아우라를 극대화하는 영리한 장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카메라 워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스타디움 구석구석을 멤버들이 직접 발로 뛰며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관객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수집하듯 담아냅니다.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디지털 신호로 결코 치환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의 것입니다.
멕시코시티 공연에서 벌어진 일은 이 모든 이야기의 압축판입니다. 역대급 데시벨의 떼창이 터져 나왔고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감격하는 모습이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라는 나라의 맥락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 카르텔의 폭력과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이민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깊게 패인 나라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함께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언어와 국경과 이념을 뛰어넘어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입니다. 전쟁과 혐오가 세계를 분열시키는 그 동일한 시간에 한 공연장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잠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점은 이들이 선보이는 메시지의 무게감입니다. 팝 음악의 역사에서 대다수의 주류 공연들은 사랑과 이별, 혹은 쾌락과 저항이라는 전통적인 주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콘서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로 자아의 발견과 내면의 그림자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개념인 페르소나와 섀도우, 그리고 에고를 무대 연출과 세트 리스트의 흐름으로 그대로 구현해내는 모습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춤추는 자신들의 모습이 페르소나라면 무대 뒤의 고독과 압박감을 표현하는 어두운 동무는 섀도우가 되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결론에 도달할 때 관객들은 거대한 정신적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중음악 공연이 인간 영혼의 심연을 탐구하는 철학적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는 대중문화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지적인 위트와 재미를 추구하는 저희 채널의 철학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패밀리가 되어주십시오. 이 놀라운 무대, 장악력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리텐션 전략도 숨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이라는 압도적인 공간에서 관객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렬한 댄스 넘버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잔잔한 유닛 무대나 솔로 무대에 배치는 관객의 심박수를 쥐락펴락하는 정교한 밀당과 같습니다. 특히 멤버들 간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가 돋보이는 토크 세션은 긴장감 넘치던 무대의 공기를 순식간에 아늑한 안방이나 동네 골목길의 사랑방처럼 친근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수만 명을 앞에 두고도 마치 오랜 친구와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는 듯한 이 여유로움과 유머, 감각은 관객들로 하여금 내가 거대한 상업적 쇼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들의 사적인 파티에 초대받은 특별한 손님이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심어줍니다. 아리랑 투어에서 가장 혁신적인 요소 중 하나는 360도 개방형 스테이지 설계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팝스타들이 화려한 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정면 무대를 선호할 때 이들은 무대 전체를 관객으로 둘러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완벽한 칼군무보다는 팬들과의 실시간 교감의 비중을 높였고 안무를 줄이는 대신 멤버들이 무대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팬들과 눈을 맞추는 방식으로 공연을 구성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단순히 더 많은 관객이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물리적 편의를 넘어섭니다. 관객이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공연의 일부가 되는 경험, 즉 공연의 주체로 호명받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사상가 기 드보르가 비판했던 스펙터클의 사회, 즉 이미지가 지배하는 소외된 사회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설계는 철저한 관객 중심주의에서 비롯됩니다. 2026년 최신 문화계 동향을 보더라도 이제 대중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수동적 관람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고 몰입하는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이 갈망을 완벽하게 충족시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수만 개의 응원봉이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변하고 노래에 맞춰 파도치듯 빛깔을 바꿀 때 관객은 자신이 공연의 배경이나 소품이 아니라 무대를 비추는 조명이자 연출가의 일부가 되었음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이것은 아티스트와 팬덤이 서로의 존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신뢰의 관계가 무대 위에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독보적인 순간입니다. 아미라고 불리는 팬덤 커뮤니티의 존재 방식도 다른 뮤지션의 팬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가수들의 팬덤이 각자 공연을 즐기는 성향이 강하다면 아미는 스스로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적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입니다. 공연장 인근에서 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와 기부 캠페인, 그리고 학술 행사 등은 아미만의 독보적인 풍경입니다.
스탠퍼드 공연 당시 대학과 연계된 사회공헌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수익금 일부가 전쟁 피해 아동을 위한 국제 구호 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 에너지를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공동체, 이것이 아미가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공연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특정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냅니다. 국적도 언어도 이념도 다른 수만 명이 한 공간에 모여 동일한 감동을 경험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 무대에 서서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라고 연설했던 그들의 메시지는 공연장의 노랫말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세계의 한편에서 수만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류는 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술로 빛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 그들의 공연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는 이유는 기술적 완벽함이나 자본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무대라는 공간을 인간 영혼의 가장 진솔한 소통 장소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대 위에 정직하게 올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어떤 영웅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역설 전쟁으로 갈라진 세계에서 한국어 노래가 멕시코 청년의 가슴을 울리고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시대에 수만 명이 응원봉 하나로 하나의 빛을 만들어내는 기적. 이것이야말로 현대 대중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 성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앞두고 미국 전역이 다시 한번 보라색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어가 진행될수록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의 문화적 아이콘이라는 평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본질은 이들이 얼마나 완벽한 무대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되게 인간의 이야기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깊이 있고 유쾌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무대는 무엇인지 또는 방탄소년단 아리랑 투어를 직접 보셨다면 그 현장의 감동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지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